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세계 저출산 상황을 정리한 건데요. 한국의 저출산은 너무나 유명하죠. 돈을 얼마를 쏟아붓던지 이거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저출산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먼저 선진국, OECD 가입국들의 출생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9년 자료거든요. OECD 평균이 1.61명입니다. 이것도 저출산이에요. 왜냐면 그 나라의 인구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조건이 2.1명인데 그거를 하회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수치가 그러면 높아지고 있냐 낮아지고 있냐?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이게 또 떨어져서 1.59명이 되었습니다.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거고, 저 위쪽에 있는 점점점들을 보시게 되면 그거는 2010년의 합계 출산율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에서 뚝 떨어지고 있다는 게 다 확인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꼴찌 나라들을 보시게 되면 한국은 뭐 워낙에 압도적이기는 한데 다른 나라들도 저출산으로 고민이 상당하다는 거. 이탈리아가 1.24명, 일본 1.33명, 야, 핀란드도 1.37명이나 돼요. 참고로 맨 좌측에 있는 이스라엘은 와, 2.9명, 거의 3명을 낳고 있으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죠. 참고로 이스라엘은 육아 지원도 좋지만 극보수주의 유대교, 하레디 종교인들이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7명 이상을 낳는다고 합니다. 피임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독특한 이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정말 신기한 거는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아니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아니 저런 복지 국가들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그래서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 이거는 사이언스 노르웨이라고 노르웨이 매체예요. 자, 기사 제목 보시게 되면은 노르웨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아이를 적게 낳은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 원인으로 뭘 꼽았냐? 늦어지는 여성의 출산 연령. 자, 노르웨이에서는 초산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2021년 기준 평균 초산 연령이 32.6세로 좀 더 높아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는 연령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많이 낳을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또 두 아이 이상을 낳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결혼 안 하고 안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결혼한 사람이 2명 이상 낳아줘야지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원인으로 이런 것도 꼽았어요. 여성들이 소득이 낮고 건강하지 않은 남성과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원인과 똑같죠. 자, 그래서 아빠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가 없는 사람들 여성으로 보자면은 2000년에 11%였는데 2019년에 14%로 소폭 상승이 됐고요. 문제는 남성의 경우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17%에서 25%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의 남성은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건 정확한 조사가 아니라 일부 연구원의 주장이 인용이 된 거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높은 수준의 육아휴직과 육아정책이 더 이상은 효과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복지국가에서도 한국과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군요. 자, 심지어 핀란드도 난리가 났죠. 왜 핀란드 출산율이 붕괴되는가라고 하는 포브스지의 기사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2009년만 하더라도 거의 1.9명에 근접했던 것이 지금은 1.3명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기한 점은 뭐냐면은 핀란드는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늘 상위를 차지하는 행복한 나라이거든요. 근데 행복한 나라에서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무려 출산 휴가가 105일, 출산 수당 지급 등 넉넉한 육아 지원 제도로 유명한 나라이고, 자, 그럼 경제 상황이 안 좋나? 실업률 하락, GDP 성장이 약간 둔화된 정도이긴 하지만 심각하진 않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4번째로 양성평등이 좋은 나라예요. 자, 제일 좋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앞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는 거, 육아 제도가 좋아진다고 한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그러면은 급격하게 높아질까요? 양성평등으로 출산율이 조금은 높아지겠지만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복지 국가들에서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육아 지원 부족 등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지 않냐는 것이죠. 아니, 경제적인 원인이 문제면 아프리카는 왜 많이 났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던 우리나라 전쟁 후에는 왜 그렇게 많이 나왔죠? 또 소득이 높고 육아 지원도 좋은 나라에서는 왜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OECD 가입국들 말고 전 세계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1963년만 하더라도 5명을 넘어갔는데 작년에는 2.32명까지 떨어졌고, 그나마 이렇게 2.32명으로 유지가 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합계 출산율이 4.31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1970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자,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를 빼게 되면 다 2.1명을 하회하게 됩니다. 오세아니아의 경우에는 뭐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2명 이하이고요. 그럼 왜 2.15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통가 이런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꽤 많이 낳더라고요. 그래서 2.15가 된 겁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로 보게 되면은 빨간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이고 파란색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한국만큼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또 어디가 있는가를 살펴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자, 이건 도시국가까지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치령 뭐 그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홍콩,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 몰타, 우크라이나, 스페인, 마카오 이런 나라들에서 상당히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홍콩이 OECD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굉장히 저출산이 우리만큼 심각합니다. 주거 문제, 정치 문제, 우리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죠. 또 좌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출산율 높은 나라들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해요. 아니, 근데 저렇게 아이를 가장 안 낳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합계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와, 1963년만 하더라도 7.51명이었네요. 지금은 1명대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또 소득 7,000달러의 태국 역시도 2021년 출산율이 1.09명이라고 합니다. 주변 국가들보다 산업화, 도시화가 빨리 됐는데 그만큼 도시의 젊은이들 삶이 팍팍해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또 타이완도 심각해요. 타이완도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엄청 쏟아붓고 있는데 10년 전에 합계 출산율이 1.4명이었다가 지금 지난해에는 0.98명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공통적 저출산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글로벌 출산율은 어떻게 될까라는 블로그에 여성의 교육과 취업, 감소하는 아동 사망률, 양육 비용 증가 때문에 세계 저출산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 외에 알려져 있는 세계 저출산 원인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 진출과 늦어지는 출산 연령. 자, 선진국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도 점점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육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늦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당연히 아이를 적게 낳게 되는 거고, 교육비를 포함해서 양육 비용이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 도시 집중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피임 교육이 되고 피임 도구들이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 덕분에 저출산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분위기, 아이를 더 이상 노동력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 인권이 향상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알려진 사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궁금한 점은 한국은 왜 유독 저출산이 훨씬 더 심한 것인가? 블룸버그에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여기에서는 육아 부담을 최악의 요인으로 꼽았어요. 자, 여기에서는 일본 국립사회보장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의 사교육 비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한국은 6년치 월급을 아이들 교육에 쏟아붓는다라는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핑크색을 보시게 되면 저게 사교육이거든요. 한국이나 대만이나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저출산도 그래서 심하다는 거.
자, 집값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국민은행 자료를 인용을 한 것인데 교육 이전에 아이를 낳고 기를 집값 자체가 너무나 폭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수익 대비 집값 그래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출산율인데 반대로 가고 있죠. 집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육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은 25세에서 39세 여성 취업자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나라이다. 그 다음이 일본이고요. 그리고 또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도 압도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칠레보다도 우리가 적네요. 저 핑크색이 남성 육아 휴직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죠.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은 저 나라에서도 저출생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자, 또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은 여성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남성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가장 긴 군 복무가 데이트와 정착을 복잡하게 한다라는 원인도 꼽았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추정되는 한국의 초저출산 이유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빨랐던 압축 성장의 결과가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복지, 교육 등 여러 문제들이 성장 중심 분위기에 밀려 있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좁은 국토 면적과 도시 집중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11% 정도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주장을 하죠. 동물들도 밀도가 높아지면 새끼를 덜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덜 낳는다는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출산을 종교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처럼 피임을 하면 안 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크리스찬 종교 같은 경우도 낙태, 피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이 서구의 출산율을 그나마 유지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일단 젊은 사람들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는 종교를 믿지 않고 계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이를 낳을 이유도 없는 나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원인도 있죠.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는 극히 적다라는 거. 출산율이 높은 국가 출산들이 적으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OECD 가입국 중에서 비혼 출산율이 최저 수준이라는 거. 자, 이게 비혼 출산율 그래프인데 우리나라가 맨 아래에 있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압도적인 꼴찌이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은 OECD 최고인데 혼외 출산은 매우 적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 이런 이유들이 해결이 된 핀란드 역시도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야, 그래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게 개선이 되더라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콘텐츠의 상당히 큰 생각거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가? 제가 몇 가지 가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한국인들의 지나친 비교 문화 때문이 아닐까요? 빈부격차가 큰 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비교를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들만큼 해줄 수 있을까? 아이를 낳으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비교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과거랑 비교를 하자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아지원, 복지 다 좋아졌는데 시대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문화적으로 살펴보자면은 한국은 남들과의 비교, 시기, 질투를 억제하는 문화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 근데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얀테 법칙이라는 문화가 있죠.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스스로 확신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 내가 잘났다라고 으스대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장치 자체가 문화적으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벼농사 하면서 품앗이가 있었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얼마나 이제 풍년이 됐나 이런 거 비교하는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서 비교, 시기, 질투를 많이 한다. 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한 다음 가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한국인들이 혹시 똑똑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 아니에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을 이유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노동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도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적게 낳는 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계보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훨씬 심한데 원래 세계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한국인이 더욱더 기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가. 뭐 한마디로 다른 유행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유행을 빨리 심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라는 가설을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출산을 할 사회적, 종교적 이유는 사라지고 본능적인 이유마저도 억압이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컨텐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이런 빈자리를 행복에 대한 환상과 욕심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출산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 계산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집도 없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까? 나는 지금 돈 걱정도 없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데 이 상태에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 우리 애는 행복하게 살까? 아니면은 결혼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건데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판단력이 빠른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고가 전환이 되지 않는 한 결혼과 출산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육아 지원을 아무리 해준다고 하더라도. 자, 그리고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굉장히 결부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지금보다 앞으로 더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이 그 어떤 시대보다 팽배해져 있죠. 자,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더 편하고 더 신나고 더 즐겁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광고를 통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자극을 계속 봅니다. TV를 통해서건 SNS를 통해서건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랑질 문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려다 보면은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의 차원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핀란드는 행복한데도 애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행복과 관련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출산은 사실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소비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늘 소비를 조장하고 소비 경험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출산을 하면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아이를 안 낳냐 물어보면 이런 상황들을 다 모호하게 얘기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애를 낳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못 사는 나라는 오히려 애 많이 낳고 우리나라 못 사는 시절에도 애 많이 낳았어요. 지금은 더 잘 살아도 안 낳는 이유? 내 돈을 나한테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되면 물질적 행복을 누리지 못할 두려움 때문에 많이들 안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은 경제성과 효율을 따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세뇌가 되고 있는데 사실 출산은 둘 다에 안 좋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은 어찌 보자면 똑똑해서 아니면 야가가지고 지금 당장 나한테 좋고자 이런 출산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출산은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정상 상태로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고령화로 세상은 늙어가게 될 것이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망한 뒤에 새로운 인구 구조의 시대가 오게 되겠죠. 이 상황을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까가 과제가 될 텐데 과거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추억에 젖어서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겠죠. 자, 오늘 콘텐츠 사실 너무나 복잡한 요소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적어주셔가지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